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공략에 나섰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면 국회의원 수를 50명쯤은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빨간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연단에 오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인천 계양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50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헌법엔 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의원 숫자는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찬성하면 총선 전 법 개정을 통해 22대 국회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을 약속하는 등 연일 정치개혁 이슈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 앞서 한 위원장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찜질방을 주민들에게 내줬던 박운규 씨를 초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 간의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런 선의를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한 위원장은 새해 첫날 박씨 사례를 들어 동료 시민을 언급하며 연대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인천 방문이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원희룡, 길 막은 돌덩이 치우겠다. 이재명과 맞대결 시사 이런 제목인데요. 자, 물론 예고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가겠다 도전장을 던졌었습니다만 저렇게 신문에 두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맞잡고 자 지금 뭐 포옹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당 차원의 총력 지원도 사실상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여권의 유력 정치인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민주당의 텃밭이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돌덩이가 길을 가로막고 있고 이 돌덩이를 제가 치우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데 어제 저 신년 인사회가 있었던 곳은 계양갑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지역구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인천 계양에 있는 호텔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아하.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자리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굳이 저 자리에 원희룡 전 장관을 불러들인 것은 이제 결국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에 도전하겠다 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예. 저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사이에 이른바 빅매치가 이제 인천 계양을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돌덩이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서 꺾겠다 하는 의지를 불태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중앙일보 6면 기사인데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이재명 지역구에 간 한동훈, 경인철도 고속도로 지하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마치 공약과 같은 뭐 공약이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던졌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국토부 장관 출신이라고 하는 경력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고, 여당이 이 선거에서는 항상 지역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공약 자체가 이렇게 당장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표심을 좀 술렁거리긴 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결정적인 뭐 키는 아닌 것 같고요. 흔히들 이슈 인물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마지막 이슈 부분을 뭔가 선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선거는 뭐 이슈보다는 인물 쪽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이라면 일단 이재명 대표와 대결하는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은 서울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형태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에 승리한다면 원희룡 국회의원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즉 뭐 대통령의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좀 봐야 하는데 이미 이 부분은 또 여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인물로 부각하기도 좀 쉽지 않은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이 이건 사석처리다. 충성도에 입각한 사석이지 결코 뭐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인물로도 썩 뭐 그렇게 유력한 쟁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워낙 구도가 당 대표와 도전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슈로 키우긴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개항을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바로 인천 계양을이 될 전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 한 석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이 됐으면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정식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 공공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는 협박범이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런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자, 최명무 의원님, 저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 눈에 띄는 게 바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남시가 당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저 선거법 위반 여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이죠. 저게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은 그 총선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1차 판정 결과를 가지고 누가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뭐 국토부가 압박했다는 그 법률은 혁신도시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거는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는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혁신도시법은 실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국토부에다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거 아니다. 귀시에서 적의 판단 바람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 논쟁은 제가 보건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저 부분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죠. 예. 뭐 선거법 재판이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 백현동의 배임 문제도 그거는 뭐 아직 멀었거든요. 그 선고가 나오려면. 그렇긴 하지만 그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팩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원희룡 전 장관은 대장동 일타 강사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장동 배임 문제나 아니면 백현동 문제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충분히 그 공격 포인트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궁금한데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나 또 이 대표 측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지 않고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상대 후보로 자신의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과 또 민주당 총선에만 주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최근 이 대표가 지역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의정 활동 계획 보고서까지 낸 사실도 알려지면서 개항에서 재선 의지를 굳힌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은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사냥꾼을 공개적으로 자처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지역구를 떠나 다른 판로를 모색하는 것도 원 전 장관을 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다소 타이밍상 맞지 않게 됐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와서 떠나자니 뭐 조금 피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철저히 실리주의자다. 당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판에 어떤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어떤 스타일이랄지,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해온 행위를 보면 사실은 뭐 비례대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이제 배지가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 배지가 왜 중요하냐?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배지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어제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돌덩이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고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그런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인데 여당의 전 장관이 와서 결투 신청을 했는데 이걸 피한다? 이거 아마 비례대표로 만약 간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총선은 거의 포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제 그런 것밖에 읽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어떤 원희룡 장관의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이제 현실화가 될 수 있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도망갈 수 없는 뭐 그 딱 방어막을 저는 쳤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같이 이제 저게 뭐 최대 격전지 되겠죠. 그러면 외관적으로 보면 뭐 텃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보이지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양구 주민이 원하는 어떤 사회적 인프라랄지 어떤 편리성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고, 저기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전국구를 누비면서 민주당 선거를 지원해야 하는데 저기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거는 바로 비례대표 분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하. 무슨 얘기냐면 병립형이냐 뭐 준연동형이냐 이런 얘기 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원래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려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연동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동형으로 바뀌면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비례대표로 가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돼요. 어허. 그렇잖아요. 탈당해서 위성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당할 수는 없잖아요. 탈당한다는 얘기는 대표도 내려놓고 당적도 포기하고 저 비례대표 뭐 예를 들어서 2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옮길 수 없다.
왜냐하면 탈당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결국 이 당에서 지역구에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역구에 나가는데 어디가 제일 유리하냐? 현재 이 지역구가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바로 자기 사무실을 더 확장 이전한 겁니다. 그 계양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원희룡 대결은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인천 계양을이 전통적으로 어떤 곳이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계양을 같은 경우에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이죠. 이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지역구를 떠나게 되면서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초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시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와 10%포인트 차였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송 전 대표가 5선을 할 만큼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우지만 국민의힘 당시 신인 후보와 10%포인트 격차에 불과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원 전 장관이 왔을 때 더 어떤 격돌이 벌어질지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많이 이긴 물론 10%포인트 차의 승리였습니다만 예상보다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을 했었거든요. 이러면서 야, 이번엔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게다가 이 선거 이 지역에서 먼저 당선된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당선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고. 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자, 제3지대에서 이제 나와요. 이준석, 이낙연 통합을 전제로. 그러면 그 당이 나오면 여기다가 후보를 낸다면 누구한테 더 불리해지는 건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제3지대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유력한데 거기가 정말 하나로 되느냐 아니면 2개 정도로 약간 보수의 혁신과 진보의 혁신 쪽에 각각 2개가 존재할 것인가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이낙연, 이준석 정도 되는 후보가 나온다면 이제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죠. 정말 이 지역을 놓고 보면. 그러나 이제 워낙 여기가 정치 지형은 민주당이 유리한데 과거에 이제 10% 정도 차이로 줄어든 거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명분이 그래도 약했습니다. 성남에서 인천까지 옮겨왔고 또 여기 있던 송영길 의원은 서울시장으로 나가고 이런 것 정도로 약간 명분이 밀렸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 대표급이 나오지는 않는 한 여기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두 사람의 싸움에 좀 초점이 명룡대전 이렇게 이름이 붙어버리면 이 두 사람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누가 후보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했던 사람 바로 원희룡 전 장관 짚어봤고요. 또 한 사람 바로 동료 시민의 구체적인 사례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목했던 이 사람 만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찜질방 박 사장님.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연평도 폭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제가 정말 뵙고 싶었고 제가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당 모든 분들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국민의힘 당에 잊지 않고 기획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제 팬심을 이뤘습니다. 저분은 큰 규모의 스파를 운영하시다가 연평도 주민들께 생면부지의 주민들께 3주 동안 쉴 곳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파로 인해서 폐업에 이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권태나 사소한 감정 소모나 나태함이 튀어나올 때는 바로 저 박웅규 선생님의 동료 의식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찜질방 박 사장님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주민들이 막 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집 떠났잖아요. 가재도구만 챙겨서 막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옷까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선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지난 2010년이죠.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박은규 전 회장은요, 당시 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인천 찜질방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처음엔 300명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쓸 걸로 예상을 했다가 점점 늘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무려 3주 동안 머물렀다. 이 기억을 현장에서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 찜질방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부 시설이 불에 타는 등 이딴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은 찜질방은 폐업을 한 걸로 알려지고 현재는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분 아까 인터뷰 중에서 뭐가 눈에 띄었냐면 아유, 저를 이렇게 알아주신 우리 국민의당, 아니 국민의힘, 아 맞아 국민의힘, 이 정치에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국민의힘 지지자거나 이런 분도 아니었고 저도 현장에 저 당시에 사건 현장에 갔었는데 언론에서 저분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분을 발굴했다, 찾아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알려지게 했다. 동료 시민으로서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 지역을 지금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신년 인사회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그 동료 시민이라는 개념에 가장 맞는 사례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부분이 그 지역과의 어떤 일체성 같은 거를 고조시키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찜질방 사장님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흔히 우리가 팩트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종의 견제구를 던지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닥 견제구 많이 안 던졌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그런데 이번엔 견제구를 던졌는데 여기 좀 잘못 던진 것 같아요. 폭투가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커피와 도너츠 논란. 자, 저게 장관 때 사진이라는데 저게 손에 든 게 그 전국적으로 있는 체인점 있는 그 커피 도너츠 샵인가요? 예, 아마 저 색깔과 로고만 봐도 어느 전문점의 커피인지 아실 텐데 이 지난 2022년 5월 18일이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 이후에 처음 법무청사에 들어서면서 저렇게 손에 커피와 빵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뭐 개방적이고 인간적인 일반 그 회사원 같은 모습의 출근길이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눈길을 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평소에 한동훈 위원장이 해당 브랜드의 커피가 또 싸고 빵도 자주 팔아서 자주 애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옛날에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언론에서 뭐 이게 뭐 문제를 삼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로 1년 반이 지나서 저 한동훈 당시 장관이 들고 있던 저 커피, 저 도넛, 저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죠? 아니요. 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도너츠는 지하철 역사에 많아요. 타워에 사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까지 과천까지 출근하는데 도너츠 커피를 들고 왔다? 제가 그래서 타워에서 과천까지 도너츠를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대선 모드 들어가셨어요, 혼자. 자, 그러니까 저게 설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 뭐 말씀 듣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인터넷 검색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도곡동에서 과천까지 가는데 저거 없거든요. 아무도 안 뒤져봤었는데. 근데 그래서 설정이다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또 사실은 뭐였습니까? 예, 당시가 5.18이었잖아요. 5월 18일이었죠.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에서 법무부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이날은 5.18 기념식에 먼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광주로 갔다는 거네요? 예, 이 때문에 서울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KTX를 타고 이동을 했다가 다시 행사를 마친 이후에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관용차를 타고 법무청사로 간 거거든요. 그럼 서울역에서 내려서 갈아타는 시간이 있었네. 네, 이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역사에는 저 브랜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울역에서 해당 브랜드의 커피와 빵을 구입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게 다 설정이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정인지 아닌지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샀는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누군가
이 도너츠 주변에서 줄 서 있는 거 실제로 줄 서서 사는 장면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자기 SNS에 저렇게 올린 거예요. 물론 복장으로 봐서는 저게 5월 그날인지 아니면 평소에도 저렇게 자주 간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에이, 본인이 간 것도 아니고 누구 시켜서 뭐 이렇게 사오는 거 아니야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 간다. 평소 자주 다닌다.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러면서 견제구가 폭투가 됐다라고 했는데 왜 이럴까요? 일단 이제 설정이라는 얘기는 쇼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 훼손해서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계에 이제 등장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이준석 전 대표예요. 왜냐하면 오늘 언론의 스포트라이터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뭐 신당과 관련 또 뭐 워낙 여당과 그다음에 용산에서 비판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것도 예. 막말 수준에. 예. 그렇게 했는데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옮겨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국민의 힘이랄지 아니면 용산이 어떤 데미지를 입고 지지도도 낮아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판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유기학감을 좀 느꼈을 거고 예. 많은 힘든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라고 몰아가는데 굉장히 똑똑한 전 여당 대표고 그 다음에 좀 청년 정치인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모르겠어요. 1년 전 것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막 행적까지 추적해가지고 그걸 또 찾아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5.18 민주화 기념식에 안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타워팰리스 법무부 가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선이. 4-5 정도의 경로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중간에 들려서 당연히 뭐 도너츠 커피 사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똑똑한 이준석이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계속 전에 이제 민주당과 한동훈과 대책점에서 싸울 때마다 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다 뭐 이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하는 걸 보면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 판단해서 계속 본인에 대한 비호감만 좀 굉장히 높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이준석이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한동훈도 똑똑합니다. 두 사람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왔고 한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사시에 합격을 합니다. 분야만 달랐지. 둘 다 공부 잘하는 학생. 과고 출신의. 예. 근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잔머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기자가 아니면 인터뷰 도중에 한동훈 장관한테 연락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아니 연락 온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기를 꺼놨다. 그럼 전화기를 켜보면 부재중 전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왔냐 안 왔냐를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화기를 꺼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할까 봐 나는 그걸 미리 염두에 뒀었다. 전화 안 한 거잖아요. 전화 예.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스마트한 면에서 좀 더 많이 좀 뒤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아직 네, 네. 그거는데 일단은 지금 지적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뭐 다른 당에 있는데 공직 직함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 대표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대선이 꿈일 테고 마지막 목표는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에도 본인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역시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꿈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결국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총선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을 놓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쟁 관계일지 모르는 저 두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30년 정치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경쟁 관계일지 모른다고 하셨죠. 예. 그건 모르는 거죠. 우선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하고 뭐 빅텐트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성공하는 상황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교섭단체 이상을 구성하면 성공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3지대가 교섭단체 이상을 가져가면
단독 과반수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당이 누구냐 뭐 이에 따라서 이 제3지대가 그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치가 좀 올라가겠고 그렇게 되면 또 2027년 대선에 이준석 전 대표도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를 지금 꾸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일당이 된다든가 아니면 과반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한동훈이라는 인물과 이준석 전 대표라는 인물은 더 이상 이제 경쟁 대열에서 그 탈락하게 돼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당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 몇 석을 얻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치는 세력이 한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개인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세력입니다. 그런 점에는 세력으로는 또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하이라이트 순간은 바로 저 따릉이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결국 지금은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김두수 소장님께서 정치를 쭉 많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지금 여권의 저 두 인물뿐만이 아니에요.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과거에 DJ의 뭐 아들이라고 했던 김민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고꾸라졌어요. 조국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당시 다음 대선까지 노리는 아주 유력한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뭐 며칠 안 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확 떠요. 근데 순간적으로 또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정치 신인인데 정말 멋지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어떤 이런 흐름,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는 상당히 그 대중의 주목을 확 끌고 또 대중의 감정을 휘어잡는 그 마음을 잡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하고 좀 파격적일 때 주목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성숙하고 익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국 경륜이라고 좀 더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뭔가 종합적인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를 최종적으로는 종합예술이라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능력 즉 사람을 움직여서 뭔가를 실어내고 그 성과를 보이고 그 성과에 국민들이 주목할 때 지지가 확실히 모이는데 약간 어쨌든 지금은 뭐 객병기라서 또 정치 경험이 없는 여야 대통령 후보가 나온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남았으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 순회를 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계속 내놓고 있죠. 자, 몇 가지 다시 전해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두 번째도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그 전에 뭐 재판 받을 때 받았던 세비 다 돌려받게 하겠다, 반납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뭐 강서구청장 선거, 뭐 그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선거 다시 하는데 여기에 공천을 또 준다? 그러지 않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옵니다. 사실 이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주목받습니다. 선거 직전에 아마 출마할 때 이 약속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자, 그런데 25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와, 이거 총선 직전에도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발이 터져나옵니다. 에이, 이거 또 나오네, 떴다방. 한동훈 위원장은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할 뿐더러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자, 선거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대놓고 반대하는 의원들 없습니다. 근데 법은 안 통과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상대당에서 나오니까 저건 떴다방이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국회의원 수 현재 300명인데 이 300명이 너무 많다. 걸핏하면 뭐 왜 각 당 모두 뭐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심하게 얘기하면 2명이면 되는 거예요? 당론이잖아요, 당론. 예. 왜 그렇게 그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한국의 정치 문화 때문에 국회의원 수 300명씩 과연 필요하냐 하는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그 공감을 얻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공약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런 공약 지금까지 수십 번 나왔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내심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죠. 늘리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 설령 그 민주당, 국민의힘이 제1당이 돼서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안을 국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의원수 줄이자는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해요. 의원들도 대놓고 반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줄이면 뭐부터 줄이죠? 뭐 비례대표 줄이지만 지역도 통합해야 돼요. 이러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우리 동네를 왜 통합하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실제는. 자,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 정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해서 한 3주 정도 국민들이 공론 토론을 했어요. 그 과정을 충분히 이제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고 토론하고 또 반박해서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한 60%의 그때 당시에 공론 토론에 참여한 500인 중에서는 그래도 한 60% 정도가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늘려야 한다. 이쪽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선출 권력과 시험 권력이 부딪히는 곳이 국회와 정부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다루는 건 다 기재부라고 하는 관료들이 다루는데 이들의 감시 통제를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되잖아요. 이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 효율적인 것 같지만 감시를 하고 그것에 견제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 많아야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OECD 같은 경우에 한 5만 명당 국회의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명, 600명 정도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턱없이 적거든요. 우리는 지금 17만 명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숫자가 적은데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유능하게 만들. 그러니까 유능한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정치개혁에서 선거법, 즉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을 잘 준비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게 더 우선이지 수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가 1년에 한 안양시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를 통해서 전체의 230개의 지자체 중에 하나에 불과할 정도의 예산은 적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국회의원 욕하지 마시고요.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더구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비례대표냐 지역구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정치관념에 의하면 이전에 한 번도 이게 선거한 적이 없다거나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안 될 것이다. 그건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던졌고 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을 이뤄내냐 안 이뤄내냐 내년 총선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문제예요. 선거에서 이기면이라는 조건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그 전에도 민주당이 뭐 원하면 하겠다는데 이제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제까지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안 지켜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찾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이런 관념이 있으면 사실 이러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000년도에도 계속 줄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좀 줄였어요. 273명으로. 다음에 회귀가 됐지만 근데 저렇게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여론이라고 보거든요.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이 너무나 강하면 사실은 정치인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화두를 던지고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실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지는 또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겠죠. 첫 번째 평가를 받는 게 뭘까요?
아마 그 첫 번째 평가는 곧 다음 달부터는 눈각이 띌 공천 작업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교체랄까 물갈이랄까 이런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힘없는 사람들 다 쳐내고 힘센 사람들 다 남아있으면서 숫자만 맞추면 그것이 개혁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저희 당의 어떤 개혁 이런 방향성과 그 일치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반적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6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물갈이 대상이 나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최대 35% 감점 주겠다. 자, 35% 감점 받고 정치 신인과 싸워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당의 물갈이가 현실화될까?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하위 그 10% 국회의원에 향해서는 공천 배제 방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내부 국회의원 비중으로 따지면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위 10%는 그렇고 10%를 초과하고 30% 이하의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20% 감산, 그리고 또 경선 득표율에서 3선 이상 동일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15%를 감산하는 방안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를 초과하고 30% 이하로 평가를 받은 데다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을 한 현역 의원이라면 총 합쳐서 35%가량의 득표율에서 감산하는 페널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텃밭 지역구와 또 중진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여당 내에서 동일 지역의 3선 이상 현역 의원이 꽤 많습니다. 5선에는 민주당에서 넘어간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정우택, 정진석, 또 조경태 의원 등이 있고 4선과 3선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 전 대표, 또 김학영 의원, 윤상현 의원,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치 이제 물갈이 얘기를 하면서 또 요즘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해서 해당 의원들께는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분들 하나하나는 또 할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상민 의원,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갔는데 5선이라 공천 안 준다? 자, 윤상현 의원 4선 됐지만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된 적은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2번은 본인 스스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겁니다. 할 말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자, 이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중진들의 물갈이를 피할 수는 없고 뭔가 새로운 게 바뀌고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면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중진들을 물갈이 한다고 해서 자, 몇 선 이상은 몇 퍼센트 감점. 예를 들어서 35% 감산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컷오프와 같은 겁니다. 35% 그렇죠? 이상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컷오프나 마찬가지라고요. 저 상황이 되면 저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경선에 임할까요? 저는 경선 자체를 임하지 않고 그냥 탈당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탈당해서, 왜냐하면 경선에 일단 임하면 거기서 진 다음에는 탈당을 못 하거든요. 출마를 못 합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을 해버리면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막을 수 있을까 과연. 무슨 재주로 막느냐. 정치는 철저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35% 감산이라는 게 좋은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갔을 경우에 중진들이 거기에 전부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 탈당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제3지대나 무소속 나오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을 어디 가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저것이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이제 공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저렇게 원칙대로 감산하겠다. 그러면 중진들 다 내놔라 이 얘기인데 딱 한 군데만 얘기해 보죠. 아까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의 경우 자, 그 지역에서 윤상현 의원이 빠졌을 때 국민의힘이 누구를 갖다가 그 지역에 공천한들 과연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인천시장 투명해요. 지난번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그 지역에 갔는데도 무소속으로 나왔던 윤상현 의원한테 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실이다. 저는 조금 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실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가면 이제 제3지대로 모인다면 전직 당대표들이 다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 한 6명 정도까지도 모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영남 이런 데서 탈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현실적으로 꼭 제3지대가 모인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정치가 마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형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이 공천이 최대한 시간을 끌 것 같다. 즉 3월을 넘겨서 그러니까 3월 15일 등록 직전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는 정치가 경륜이 쌓여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40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정치에서 신상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는 역대로 계속 물갈이를 한 50% 전후로 항상 물갈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물갈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갈이가 우선은 혁신으로 보이고 새로운 걸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뽑느냐. 정말 이름만 유명하고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뽑아서 물갈이하면 그래봤자 국회가 더 유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했고요. 조선일보 8면 기사부터 보시죠. 피습 15일 만에 복귀입니다. 최고위를 주재하는데 조금 전에 최고위를 주재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거든요. 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15일 만에 출근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 여의도에 일단 상당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요. 표정도 좋고 목소리에도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 조금 전에 시작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출근길에 한 메시지와 비슷하게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한 이런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한 말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많이 냈는데요. 법이 국민의 민생과 경제는 안 좋아진 반면에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애둘러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 논란에 대해서 짚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공직자가 권력이 자신의 것이냐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 권력은 맡겨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선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 판단하고 또 심판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상응하는 책임을 정부 여당이 물어야 하고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과 또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방금 그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표 출근하는 길에 모두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도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최근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했고 또 공천 과정에서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벌어지는 등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 그 예비 후보들의 검증 과정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을 다 마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줌으로써 민주당
내부 혁신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게 이제 당무에 다시 복귀하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듣고 싶었던 건 지금 저 얘기 앞부분에 했던 얘기뿐만 아니라 뒷부분이에요.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점증이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아직 성비위 문제가 있는 인사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국 당무에 복귀했지만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가 바로 이 이낙연 전 대표 등 많은 사람들의 탈당 문제. 그냥 한 3명 추가로 탈당한 현역 의원들 말고 또 있을지 이 부분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성비위, 이른바 뭐 성비위 3인방 트로이카 이건 박용진 의원 표현이에요. 근데 그중에 2명은 이미 아유 못하겠어요. 결국은 공천 안 받겠다, 출마 안 하겠다까지 갔잖아요. 이러면 민주당 공천은 계속 뭐 성비 얘기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답이 없습니다. 따져보죠.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논란 일주일 만에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당과 국민들께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춥니다. 최지영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만 출마하지 않겠다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과정이 지금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그 현근택 부원장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 50대 여성 비서 그리고 또 지역 정치인 간에 이제 사과문을 협의하겠다 이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다만 최종 조율은 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인 과정에 있어서 이게 협의가 되면 탄원서까지 올려서 징계를 철회해달라 이런 주장까지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요. 현근택 부원장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예,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이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고 논란에 휩싸였던 그 피해자 중 한 명인 지역 정치인도 예비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그 현근택 부원장 징계 여부를 놓고 중징계 이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에 봉착한 걸로 보이자 그 징계 발표 감찰단 발표를 하기 전에 내부 조율을 거쳐서 저렇게 불출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걸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현근택 불출마, 현근택과 그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당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도 불출마? 예. 그러면 윤영찬 의원 남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근데 뭐 그 지역에 다른 예비 후보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근택 부원장이 사실상 유력한 예비 후보였고 다른 예비 후보들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 의원의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윤영찬 의원 거의 유력시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경선을 해야 하는데 그 뭐 영입 인재나 내부에서 또 떠오르는 다른 정치 신인들을 성남중원에 급파하는 방식이 도래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도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에 많은 좋은 후보들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현재로서 윤영찬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 좀 그렇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분위기, 기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윤영찬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성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했더니 대답 안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지켜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켜보자. 이제 현근택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감찰이 진행되고 오지 않았습니까?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또 공관위에서도 이걸 좀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현근택 전 부원장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사퇴를 한 거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대표가 이제 직접 지시했는지 저도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3명 중에 2명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10일 이제 서울대병원을 퇴원하기 직전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과 바로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문제 이거를 논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처음에 정성호 의원이 이제 당직 자격 정지,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엄중 경고로 바꿨잖아요. 엄중 경고면은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엄중 경고 이렇게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아,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부원장을 총선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윤리감찰단 조사 그리고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나면 뭐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제가 그냥 개인적인 관측은 이재명 대표가 조용히 문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피해 여성과 그 이석주 씨와 현근택 부원장 간의 3자 합의. 그래서 그게 합의문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하기 이걸 포기한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예, 특히요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3명 중에 뭐 성비위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로 성비위 트로이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잖아요. 정봉주가 누구한테 지금 도전했습니까? 당내에서 박용진이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여기에서 그래서 더 발끈한 측면도 있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이랑 이렇게까지 비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즉각 조치했겠죠라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하이라이트 된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우리 이번 이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사당화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일당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스템 공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현근택 변호사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과 받은 문자 같은 게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공천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권한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비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쓴소리를 지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막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용어에 뭐 처단하겠다는 이제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극단적인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이제 남은 게 정봉주 의원이다는 전 의원이다는 언론 보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박용진 의원과 같이 경선을 하든 어쩌든 경선을 할 때까지는 계속 이게 언론의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걸 일단 적격부적격은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공천을 받았을 때 그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 저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고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막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밀고 갈 것인지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언제부터 또 의원 시절부터 알려졌습니다만 그 기억나시죠? 뭐 나는 꼼수다. 뭐 그때 김어준, 그다음에 김용민 이런 분들과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때 뭐 시원하게 뭐 사이다 발언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김용민 선거 직전에 노인 폄하 발언했다가 여성 폄하 발언했다가 그 선거 아예 그 지역구만 망한 게 아니었잖아요. 몇 명의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지냈나 싶었는데 정봉주 의원이 이번에 또 정치권에 나서서 박용진에게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옛날 그 기자와의 사건이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그 사건 너무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예, 2018년에 성추행 의혹으로 미투가 폭로되고 2020년도에 그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때 그 21년도 미투 의혹 보도기자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확정이 났습니다. 형사재판이었죠. 예. 그리고서 그 이듬해에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러면서 민사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민사에서는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다소 모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형사에서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이제 총선에 도전을 하면서 예비후보 검증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모호한 부분 때문에 과연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바뀔 만한 사유가 되느냐, 뭐 오락가락하는 판정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4년 전에는 부적격 판정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때 뭐 논란이 벌어진 직후였기도 하고 아직 그때는 무죄 확정이 안 났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죄 판정을 근거로 이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검증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이제 강 의원이나 지금 여기 현근택 부원장이나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연루자들과 본인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뭐 트로이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의 이제 향후 경쟁 상대가 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나는 이미 무죄 판정이 났고 민사에서 모호하게 된 부분은 손해배상 부분이지 이런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 얘기까지 입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창당 발기인 대회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름은 새로운 미래. 신당에 닻을 올렸습니다. 그 살벌한 증오와 저주의 문화와 결별합시다.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동과 결별합시다. 억울하고 화나더라도 과거를 답습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얼룩졌던 과거는 그들에게 남겨줍시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총선까지 갈까?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오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 준비위 출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낙준연대, 이낙연, 이준석 연대. 한 분은 여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분, 한 분은 야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분. 과연 두 사람의 생각이 어느 지점까지 최대 공약수를 낼 수 있을까? 당장에 요즘 김정은 계속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걔네 자기네들 헌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대한민국을.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북한 문제만 봐도 두 사람의 생각이 그동안 많이 달랐습니다. 자, 선거를 앞두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산 넘어 산이다. 실제로 낙준연대 이루어지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자, 게다가 지금 뭐 옆에 금태섭 전 의원도 있습니다만 뭐 이게 정말 여러 정파들이 하나로 통합한다. 산 넘어 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제3지대에 모여 있는 그 신당이라는 게 한 5개 정도 크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혁신하겠다고 나온 데가 그 미래대연합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이렇게 볼 수 있고 금태섭 의원이 시작했던 새로운 시작인가요? 선택. 선택. 뭐 이런 데가 조금 이제 다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이준석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시작과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두 영역이 일단 어떻게 모일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개혁신당 쪽은 지금 현재 보수 쪽의 핵심 쪽이 좀 모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 여기는 어쨌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이 두 개가 최종적으로 설 전에 일단 좀 모양을 갖추지 않을까. 설 전에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예상을 해왔지만 각 당이 공천을 최대한 늦출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초까지. 그러면 이게 설 지나서 거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영역이 서로 좀 다른데 이것이 합치지거나 같이 하는 이것이 정치의 어떤 그 융합 행태가 나타날 때가 정치적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선거를 치우면 뭐 88년 선거처럼 4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합쳐져서 한다면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뭐 삼국지라고 하는 3당 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왜 막 그 따님 막 외국 가서 살고 막 갑자기 그런다고 얘기 났었잖아요. 그 문제예요. 이스타항공. 검찰은 그동안 서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제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권영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콘도입니다. 내부에 수영장과 운동시설까지 딸려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 임원이던 지난 2018년 살았던 곳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곳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이 집을 알아볼 때 태국에 파견된 이스타항공 본사 직원과 함께 알아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 씨는 이스타항공 직원과 현지 중개업자의 소개로 여러 집을 둘러본 뒤 최종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세 350만 원은 타이스타젯이 매달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 취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를 위해 이스타항공과 중진공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경남 양산의 서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 씨를 불러 타이스타젯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얼마 전에 아마 그 영상 보고 화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10대 어린 10대 학생이 60대 거의 뭐 할아버지 뻘 되는 경비원을 폭행해서 기절까지 시킨 사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죠. 당초 폭행을 당한 경비원, 이렇게 폭행을 당해놓고도 아유, 그 뭐 손자 같은 녀석인데 그냥 신고 안 할래요. 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처벌을 원한다는 거예요. 60대 경비원이 입장을 바꾼 이유. 바로 이 영상 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저걸 누가 찍고 있었잖아요. 폭행당한 경비원이 입장을 바꾼 이유, 그래서 처벌해달라고 한 이유 뭡니까? 네, 폭행도 폭행이지만 그 영상이 퍼진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 경비원께서 쓰러져서 한 3초가량 기절을 했거든요. 예. 근데 내 손자 같아서 용서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영상이 퍼지는 걸 보고 자괴감도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유포한 학생은 영상을 찍은 건 맞지만 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비방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저 어른의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했습니다만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자 마음이 바뀐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건 다른 영상인데요. 이 10대 학생이래요. 그 영상 속에 등장한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그 10대 학생을 음징했어요라는 영상도 올라옵니다. 음징을 했대요. 근데 이 조회수만 벌써 800만 회. 와,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시죠. 야, 할아버지 왜 때렸냐? 할아버지 왜 때렸습니다. 먼저 때리면 너 할아버지 때려도 돼?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거 안 그럴 거야.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크게 얘기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 학생 잡아다가 막 따끔하게 혼내는 건가요? 저건 또 어떤 영상입니까? 예, 한 유튜버가 최근에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중학생을 자신이 뭐 교육을 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린 거예요. 예. 영상 내용을 보시면 방금 나왔듯이 성인 남성 2명이 딱 서서 위압적으로 막 고함을 윽박지르고 있고 10대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렇게 막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영상이거든요. 저 무릎 꿇은 학생이 아까 그 때린 그 학생이라는 그 거예요. 학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저 유튜버 측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영상을 그대로 이제 믿으면서 저게 이제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참교육이다, 멋지다 이렇게 두둔하는 댓글들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거 보고 와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지금 영상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연출이었다? 네, 조회수가 800만 회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고 이걸 보고 이제 잘했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도 있는 반면에요. 연출이다 이런 그 의문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제목은 60대를 폭행한 10대에 대한 참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폭행 가담한 학생이 30만 원 출연료를 받고 이제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영상 찍고 30만 원 받았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아하. 이 논란이 일자 해당 유튜브는 동영상은 연출된 게 아니다. 이 돈을 준 것도 학생이 불쌍해서 준 거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폭행범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과는 조금 좀 사실과 다르다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고요. 또 다른 유튜버도 있는데 게스트비를 주겠다고 한 학생을 불러서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있지만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그냥 낚시였고 가짜 뉴스가 된 거예요. 이런 형국을 그 분노감을 이용해서 조회수 올려서 돈 벌려고. 근데 요거 하나는 좀 따져보죠. 실제로 누군가 어떤 분이 뉴스를 보고 저런 녀석은 가만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 10대 학생을 데려다가 뭐 한 대 줘박았다. 그리고 그걸 공개를 했다. 진짜다. 저 영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 사적 제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적 제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이라는 어떤 1심, 2심, 3심을 거쳐도 오판 가능성이 있고 언론도 오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도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 사람이 가해자다, 마땅히 이 사람의 변명도 듣지 않고 사적 제재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법치주의가 크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요. 만약에 오판이라고 한다면 그런 명예훼손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네요.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순간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여론 재판에 시달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 콘텐츠는 그 자체가 위험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적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개인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요. 이 요즘에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이 사진이 공분을 불러일으킨답니다. 뭘까요? 보시죠. 그렇지, 삼겹살이지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허연 게 많아요. 저게 비계인가요? 비계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주 터져 나오는 이른바 그 비계 덩어리 삼겹살 논란이 다시 터진 건데요. 저거 기름에 굽고 나면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이 그냥 거의 뭐 한 덩어리가 나오겠네요. 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핫딜에서 삼겹살 1kg을 샀는데 기름 덩어리가 왔네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기름 덩어리. 네, 그분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위에는 정상적인 고기를 깔고 아래쪽에 기름 덩어리를 깔았다. 뭐 눈속임이다. 뭐 어처구니 없다. 이런 식으로 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름을 돈 주고 샀네. 불판 닦을 때나 써야겠다. 유명 브랜드 삼겹살도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또 개탄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손 변호사님, 뭐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삼겹살은 이래야 된다. 뭐 법적으로 삼겹살은 이래야 된다.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삼겹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살코기와 비계가 적정한 비율이 있는 게 삼겹살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 수준과 너무 어긋나는 것은 사실 상인의 양심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너무 비양심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권고라는 걸 해요. 근데 권고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번 주에도 다뤘는데요. 이 정부가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이 축산업 관계자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겹살은 1cm 이하 그리고 오겹살은 1.5cm 미하로 지방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고요. 그리고 너무 과한 과지방 부위는 폐기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라고 하려면 지방이 1cm 이하여야 된다?
네. 그리고 오겹살은 1.5cm 이하. 조금 몇 센치인데요. 야, 저거는 정말 그냥 비계 덩어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매뉴얼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허. 인증 마크를 부여하려고 한다. 잘하는 집 칭찬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참 저런 삼겹살을 먹으면 어떤 맛이 들겠습니까? 참 우리 자식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요즘 새해 들어서 왜 이래 외신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옛날과 또 다르네.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야말로 선전포고 수준의 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던 이 평화통일이라는 단어 아예 없애버렸고요. 김정은은 어떤 통일이냐? 무력 통일하겠다. 아예 전쟁 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조문에 주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분단 70여 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연단에 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뭐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해야 된다. 이것을 공화국 헌법에 개정해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80년 남북 관계에 종지부를 찍겠다.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북방한 개선 있잖아요. NLL. 예. NLL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혹시 NLL 관련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는 겉으로나만이라도 평화통일, 그래서 조평통이잖아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런 단어를 내세우긴 했어요. 그게 사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에 이어서 명목상으로 이어오던 유훈입니다. 유훈. 근데 김정은은 그걸 부정하겠다? 지금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교류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대남기구의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외적으로는 김정일과 김일성이 명목상으로는 통일을 내세웠는데 이 유언까지도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라고 이름 뭐 많이들 아시죠? 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가서 푸틴 대통령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저건 어떤 장면입니까? 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나흘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의 목적과 관련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외신들에서도 이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 기사가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추가적인 무기 거래. 네, 현지 언론에서도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 AP통신은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러시아 무기고를 세우기 위한 거래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해 오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무기를 거래한다는 그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법 질서에 대한 어떤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도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인데요. 다닐라 구레예프는 이 국가는 국익을 고려해서 협력하기 때문에 북러가 군사 분야에서 지원을 계획할 수 있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무기나 여러 가지 포탄이 필요한데 북한은 워낙 많은 양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부 분석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 북한이 저렇게 부쩍 러시아랑 친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기네들은 위성이라고 합니다만 그 로켓 발사할 때부터 이 로켓 기술 가져오면서 현재 전쟁 중에 러시아를 돕는다.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러시아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늘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